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조성시의 훅 인사드립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두 사람 퇴임이 내일 모레입니다. 두 사람이 중심이 됐던 헌법재판소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8대0 전원일치로 파면해서 국민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누란 지위에 대한민국을 살린 구국의 결정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결정도 훌륭했고 논리도 깔끔했어요. 그리고 주요 증거들에 대한 판단도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러한 중대한 심리에서는 국민 여망에 부합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지만은 그보다 조금 덜 중요한 몇 가지 심리에서는 비판받을 만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워낙 그 비중이 크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좀 묻혔는데요. 헌재가 몇 가지 중대한 탄핵 심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국정 난맥상이 더욱 심해지고 내란 세력의 준동이 계속되고 심지어 반격의 빌미까지 주고 있다. 이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가 좀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 부당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건데요. 2가지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기각과 관련된 결정문이고요. 또 하나는 검사들 탄핵 기각 결정문입니다. 자, 한덕수 총리는 모두 5가지 사유로 탄핵 소추가 됐는데요. 오늘 살펴볼 것은 그 중에 2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특별검사, 여기서 말하는 특별검사는 상설특검을 얘기해요. 그래서 일반 특검의 경우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잖아요. 즉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데, 그러면 국회에서 그것을 제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다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200명 이상이 찬성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죠. 왜냐하면 야당 표를 다 합해도 190표가 좀 넘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표가 100명 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상설특검 임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자, 이게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자,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그 추천이 있고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해 보이죠? 특검 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당연직으로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있고요. 국회에서 각계 전문가 4명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총 7명입니다. 자, 문제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이 첫 단계부터 막아선 겁니다. 자, 한덕수 총리가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여기서 막히니까 그 이하 절차가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자, 아까 법을 잠깐 살펴봤지만은 지체 없이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된다. 근데 지체 없이라고 분명히 돼 있는데도 시간을 오래 끌었죠.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이것도 이제 탄핵 사유에 포함된 것인데요. 자, 헌재 기각 사유를 보면 피청구인은 즉 한덕수 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얘기하는 거죠. 위 추천위원회에서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의 적절성 및 그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였던 사정이 엿보인다. 나아가 피청구인 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수사의 지연을 초래하고 공범 도피나 증거인멸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지체 없이의 의미나 기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규일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 지금 헌재가 보면요, 법에 분명히 지체 없이 추천하라고 돼 있는데도 한덕수 총리가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음에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설특검, 김건희 상설특검을 발족하지 못하게
노골적으로 방해했는데도 이것을 지금 용인을 해준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일반 특검에 비해서 비교적 국회 권한이 존중돼서 쉽게 특검을 도입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설특검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막아서면 이거 진행이 힘든 거예요. 응? 한마디로 헌재 결정이 상설특검법을 무력화한 겁니다.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물론 어떤 절대적인 수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뭐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던 사정이 있다. 아니, 이렇게 논리를 갖다 붙이면 법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헌재 재판관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뭐 보수 성향 재판관들과 어떤 뭐 타협이 이루어진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국회의 그런 헌법적인 권한, 국회의 고유 권한을 무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상설특검법은 사실상 국회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권 분립의 취지도 훼손했다. 상권 분립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서는 이미 뭐 많이 다뤄진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그냥 훑어보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건데요. 지금은 이제 임명이 됐죠. 근데 당시만 해도, 이 탄핵 소추될 당시만 해도 계속 고의적으로 임명을 안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진보 성향 재판관이니까 뭐 그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각으로 결정을 하면서 재판관 4명이 명백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는 아니다. 자, 구체적으로 당시 결정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또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내용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국회 의결이 된 이런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의적으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은 이건 명백한 위헌 위법인데요. 이것을 지금 용인을 또 해준 거예요. 사유를 보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는 증거가 없다. 헌법재판소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국회라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곳인데, 자, 국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건 국회의 결정을 짓밟은 거잖아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헌법재판소 무력화? 왜 이런 논리를 들이대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용인을 해주고 탄핵을 기각시키니까 한덕수 총리가 지금 다시 돌아와서 멋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관 9인 중 대통령 몫의 추천 인사가 3명인데 그 중에 2명을 자 이제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니까 그 후임자로 2명을 새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인데 주류 의견인데 그냥 멋대로 2사람을 임명을 했어요. 지금 한마디로 헌법재판소의 그런 결정이 헌법 파괴를 가능하게 해줬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 파괴 행위를 조장을 한 겁니다. 국정농단이고 국정마비 사태까지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그런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사유와 마찬가지로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 상권 분립의 기반을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그런 반헌법적 행위를 했음에도 이것을 용인해 줬다는 것.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검사 탄핵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3월 13일에 기각 결정이 나왔죠.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는데 대상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그리고 그 밑에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입니다.
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탄핵 소추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기각을 했죠. 이제 주된 사유가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죠. 당시 헌재는 탄핵을 기각하면서 결정문에서 검찰이 잘못한 부분, 검찰의 과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해두긴 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헌재는 수사 과정에서 시세 조정 범행에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가 활용된 사실이 확인됐음을 언급을 하면서도 김건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 조정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시세 조정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 김건희 수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도 이미 기간이 많이 지나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그 이상의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었다, 이렇게 친절하게 헌재가 검사들의 사정을 헤아려 준 겁니다. 자, 이 김건희 수사,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노골적인 사실 봐주기였죠. 김건희 봐주기는 곧 윤석열 봐주기 아닙니까? 자기네 조직의 두목 출신 부부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거죠. 김건희가 이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공범으로 관여했다는 것은 이미 나머지 공범들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잖아요. 김건희가 통정매매에 직접 관여한 그런 정황도 나왔고요.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고, 또 주가 조작의 주범인 도이치모터스 회장과는 매우 특별한 관계가 있었고, 또 매우 특별한 거래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김건희처럼 계좌를 빌려준 전주죠. 그 비슷한 그런 행위를 한 손모 씨,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명백한데도 유죄 혐의가 없다고 기소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을 헌재가 수사가 잘못됐다면서도 용인을 해줬어요. 안 그래도 불신받는 검찰 수사를 더욱 불신하게 만든 그런 결과를 낳았고요. 법과 정의에 대한 냉소주의를 심화시키고,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공정이란 가치를 깨끗하게 말아먹은 그런 위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불기소 그 자체로 불공정한 법 집행이자 향후 검사들의 수사에도 아주 안 좋은 그런 선례를 남긴 거죠. 이렇게 봐줘도 괜찮구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위헌위법적인 행동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냥 용인해 주는구나. 자, 우리나라 검찰의 가장 큰 권력은 표적 수사가 아니고, 표적 기소가 아니고 봐주기 수사, 봐주기 기소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죠. 그런 범죄 행위에 헌재가 면죄부를 줬다. 자, 헌재가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써 앞으로는 이렇게 위법적인 수사, 봐주기 수사, 봐주기 기소를 한 검사들을 단죄할 방법이 없게 된 겁니다. 면죄부를 준 거잖아요. 자, 지금까지 헌재의 가장 위험한 결정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와 별개로 하나 추가하자면 윤석열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8대형 전원일치로 파면이 나왔으니까 사실 더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법조계 일부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윤석열 쪽에서 주장했던 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피청구인, 즉 윤석열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제의 요구와 제의에서 부결된 법률안의 재발의 및 의결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 이 헌재가 뭐 감정이입도 아니고 윤석열이 이런 고심을 했을 거다. 이거를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러한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여러분 다시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왔으니까, 인용 결정이 나왔으니까 뭐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 논리는 상당히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 행사에 관하여 권력의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불법적으로 대명청지에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국민에게 총뿌리를 들이댄 그런 비상계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섬뜩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아마도 이런 내용을 이 본 결정문에 넣으라고 헌재 심의가, 선고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내용은요, 전체 전원일치 파면 결정과 정말 안 어울리잖아요. 이것은 일부 재판관이, 이런 의견이 있다면 이런 의견을 가진 재판관이 자신의 소수 의견으로 집어넣었어야 됩니다. 전체 인용 결정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본문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내용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위험천만하다. 물론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이것을 뭐 끝까지 넣어야 된다고 고집했을 가능성이 있죠. 어쩔 수 없이 일부분을 타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매우 아쉽다. 향후에도 이런 군을 동원하는 계엄 사유도 안 되고 계엄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그다음에 계엄 절차까지 전부 위헌위법적인데도 국정 책임자로서의 고민이 이해가 된다. 이런 식의 논조로 인정이 되면 향후에 또 다른 어떤 독재를 꿈꾸는 지도자가 이런 불법 비상계엄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논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논리가 인정될 수도 있다. 헌재의 이 결정은 민주주의 관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헌재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결정으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킨 독재자가 물러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헌재 재판관들이 큰 일을 해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높게 평가하고 노고의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결정을 바로잡아야 할 헌재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 이런 논리가 제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다, 그리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식의 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